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뵙습니다. 아유, 저도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소영 의원님 모셔달라고 댓글 정말 많이 달았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특히 그때 금투세 때. 아, 네네. 사실은 이제 상임위는 기재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내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분들에겐 잘 되긴 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고, 혹시 당내에서 당시에 조금 찍히거나 안 좋은 소리 듣거나 밉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너무 이제 당내에서 주장을 세게 하고 많이 네. 부딪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죠. 그래서 네. 근데 그때 이제 정체성 공격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인데 왜 너는 부자 감세의 천병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댓글이나 뭐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때 저는 제 생각도 그랬고 제가 말도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상황이나 맥락 고려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무례하게 과세를 하는 그런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민주당 정체성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이고 또 정부를 이끌어받고 앞으로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 이 과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에 상황적인 맥락,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토론하고,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유예나 폐지 같은 양보 결정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지 민주당이다. 나는 민주당 정체성에 지금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었었죠. 사실 이제 세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거래세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고, 그때 이제 예상했던 금투세 세수가 1조 3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주식시장을 훨씬 더 지금보다 좋게 만들고 더 키운 다음에 금투세를 걷는다고 하면 세수가 훨씬 좋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금투세 네. 부과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완화된 네. 내용을 이제 했었는데, 1조 3천억 원 세수를 걷자고 그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증시에 불확실성 폭탄을 던지는 거는 얻을 게 없다, 잃을 게 너무 많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때 그래서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재선 의원이어서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까? 왜 초선이고 원체 이제 젊으시다 보니까 네네. 초선은 사실 좀 더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하기가. 초선 때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재선이라. 이제는 뭐 깔 테면 깔아. 이런. 근데 아, 카메라는 용감하시다. 어디를 봐야 되나요? 그냥 저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우리 편집장님만 그냥 보면 편하게, 되는군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랐던 게, 아니 주식 투자를 되게 많이 해보신 듯한 말씀, 네. 어떤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다. 좀 네. 많이 물려보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도 있었고. 아, 저는 물린 적은 없고, 기본적으로 예. 그 자산 증식에 막 몰두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원체 변호사로 많이 버셔서. 아니,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뭐 저의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성향에 네, 대해서 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이제 몰두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이걸 이제 증식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첫 직장이 대형 로펌이었는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비밀 정보를 많이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내부자 정보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다양하게 하진 못했는데, 제가 저의 주식 투자 경험은 뭐냐면은 약간 이제 좀 팬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뭐 14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나 전기차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하고 전망도 정말 낮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다 버블이다 막 이렇게 비판받는 시절에, 저는 이제 원래 기후 환경 에너지 쪽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제 마음속에는 정말 재생에너지란 전기차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전망도, 시장 전망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프론티어로 나서서 그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기업들을 너무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셨겠는데. 고군분투하는 네. 이제 태양광 이제 네. 기업이나 이런 주식을 그냥 매월 일정한 적립식으로? 금액으로 샀었어요. 와. 그래서 뭐 그냥 뭐 몇 주씩. 그래서 그게 조금 모였는데 점점 이게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냥 팬심으로 투자한 거였는데 괜찮았죠. 괜찮았고 혹시 지금도 아니요 나중에 급전이 한번 필요해가지고 네네. 한번 매도를 다 거의 이제 했었고요.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그렇죠. 예, 네, 조금- 그때 매도 안 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무튼 급전이 필요해서 그랬고 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뭐 공익적인 일에 일하게 되고 또 국회의원 되게 되면서 국회의원은 정말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슈로도 파장이 생기고 논란이 되고 이러니까 아예 뭐 코인이니 주식이니 이런 데는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안전하고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정활동 시작하고 나서는 아예 그런 투자 활동에선 손을 뗐었고 근데 최근에 금투세 논쟁을 하면서 저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든 일이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막 엄청난 절절한 댓글들 보고 저도 이거를 티키타카 논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문제에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진짜 국장에서 걱정이 일어나. 다 탈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리지? 사람들이 희망을 이제 버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희망을 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나마 내 돈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2달 전에 제가 그 개별 종목 투자는 좀 오해받을까봐 걱정되고 지수 ETF 투자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제 임기가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이제 절반은 코스피 ETF, 절반은 코스닥 ETF 이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 앱에서 적립식 이제 설정을 걸어서 투자를 했고 지금 이제 2번 돈이 들어갔는데 물리기 시작했군요. 동지야 동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5%.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은 일단 미장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원금을 낸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이제 거의 해탈을 해가지고 저희도 제가 ETF 투자하겠다고 그 선언을 네. SNS에 올리고 나서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냐면은 일단 시도가 좋다. 그런 마음가짐은 좋은데 기왕 하는 김에 똑같은 금액을 미국 증시 ETF에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비교. 이 수익률의 현격한 차이를 몸으로 느끼면서 더 공감이 되고 절감이 될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차마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만 하는 것으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장 탈출하는 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이면 사실 국내에는 산업 투자 자본도 그렇고 자본 시장도 그렇고 메말라가는 거고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국장 영업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025년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은 제가 주변에 지금 동료 의원들한테 너도 ETF 넣어라. 우리 다 같이 민주당 의원들 ETF 국내 ETF에 좀 물려보자. 같이 물리자 하고 있고 진짜로 이제 이 증시 문제, 자본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두 가지 조치로서 확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 좀 불확실성이 지금 무기한 연기 이제 폐지되면서 당분간은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사라졌고 두 번째 제가 오늘 그 얘기하러 나오기도 했는데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 이게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 이번에 반드시 해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법 개정을 이제 2번째 단계로 하고 나면 이제 3번째, 4번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식회사의 근본인
이 배당 환원을 근본적으로 늘어나게 할 거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국장이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좀 감히 그래요? 드려봅니다. 네. 오, 뭐 책임은 안 지실 거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면 지겠습니다. 오, 진짜. 아무튼 내년에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말씀이고 다짐인 건데 저도 뭐 제가 상임위는 정무위나 기재위가 아니지만 네. 제가 또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잡다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우리 증시 자본시장 선진화 활성화만큼은 제가 뭐 속한 상임이나 제 여건과 상관없이 저의 좀 책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소영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강단 있게 옳고 그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소영 의원님의 그 정치 후원금 계좌가 9월에 다 연간 한도가 다 찼다고 벌써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게 또 인기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네. 민망하시죠? 네, 민망합니다. 칭찬. 근데 사실 네. 이제 그 정치 후원금은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선거 때 많이 모았었습니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한도가 거의 다 많이 찼었고. 금투세 그 이후에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응원으로 많이 보내주셨죠. 네. 근데 어쨌든 금투세로 다 채운 건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구나. 드리기 위해서 그 원래 오해이기 그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잘 안 씁니다. 물려서. 아니 근데 많이 그러니까 응원 메시지 메일도 많이 주시고 정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금도 크게 보내주신 분도 있지만 작은 소액으로 마음을 표시해 주신 분들 되게 많고 그게 되게 저한테도 이게 그런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길이 맞다. 당신이 하고 있는 방향이 맞으니까 그냥 좌고우면 하지 말고 가라.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힘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또 이제 서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입니다. 네. 상법 개정. 저희도 Y3 통해서 여러 차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네. 저희 한 64만 구독자 중에 한 2,500분 정도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네.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주주라는 두 글자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상법이 뭐냐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공무원들 또는 국민들까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느냐라는 행위 지침을 마련하는 거는 헌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이제 권한과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참여자들의 행위 지침을 마련하는 거는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계의 헌법이 바로 상법인 거죠. 큰 법이죠. 법 네. 중에서도. 근데 상법에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 헌법이 추상적인 것처럼 상법에도 추상적인 이제 행위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 세계에 뭐 다 회사법에 다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아니 도대체 회사에 충실하다는 게 뭐냐. 회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법인, 껍데기잖아요. 네. 회사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사가 회사한테 충실하다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이해는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안에는 회사라는 껍데기 법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인 총합의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네. 예를 들면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면서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이거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또는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0명의 주주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한테만 유리하게 하고 나머지 99명한테는 불리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이사가. 이게 합법적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사실 법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당연히. 충실 의무의 내용이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배경을 거슬러서 얘기하자면은 재벌 의존적인 경제 구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나 그 법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이 재벌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우호적으로 성립되어 온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재벌의 승계 과정들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법정으로 갔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이죠.
그게 대법원에서 심판이 되면서 그 이제 재벌에게 우호적인 이제 사법부의 태도가 판례에 녹아나면서 이 충실 의무 규정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이 회사한테 충실해야 된다는 규정은 진짜 그 껍데기 회사한테만 충실하면 된다는 얘기다. 회사에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네. 전환사채를 아무리 저가로 발행했어도 그 회사에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가 발행돼서 이 주인인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되거나 한 다른 피해들은 이 이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거는 간접적인 손해일 뿐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확립된 판례가 이사는 주주한테 책임 안 진다. 주주들이 손해 입었어도 그거는 간접 손해일 뿐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 회사라는 명칭 안에 주주가 포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협소하게 해석하는 판례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넓게 해석해서 이런 주주들한테 큰 손해를 미치는 이사의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사법 통제를 받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법이라는 게 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법 취지 이 법이 당연히 담아내야 되고 이 법이 규제해야 되는 것들이 막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나왔던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은 아니 이사는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 본인을 뽑아준 사람이 다 주주 아니에요? 네. 그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우리 판례상 명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왜 명시하자. 그래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주라는 단어를 넣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부조리한 그런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일들 네. 주주에 대해서 아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그런 손해를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일거에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참여자들 중에 경영자들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지침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게 되겠죠.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지금까지 하고의 판단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과제 뿐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들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네. 기존에 분할하고 합병할 때는 사실 큰 막 제약 없이 했는데. 막 하고 그 과정에서 막 돈 안 들이고 지분율 높이고 이런 걸 다 해왔었는데 그러면은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상장 회사들 합병 분할할 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는 디테일한 강론 규정이 이제 같이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건 이제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직전 국회에서도 이용호의 전 의원이나 현 그 박주민 의원님이 당시에 또 발의한 게 있었어요. 상법 개정안.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크게 논의가 잘 안 됐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비 한국 시장 이렇게 극에 달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가서야 이 필요성이 또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용호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인데 네. 이용호 의원은 정무위 의원이잖아요.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상임위원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상법은 희한하게 법사위죠. 법사위 법이에요. 예. 근데 법사위는 주로 검찰개혁, 법원개혁 이런 사법개혁 관련해서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민감성이 덜한 상임인 거죠. 그래서 좀 동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21대 때부터 이 상법 개정 제가 발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해야 된다는 생각,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투세를 제가 처음 목소리 내기 시작한 게 8월 8일이었는데 네. 8월 8일에 처음 올린 그 첫 번째 글에서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금투세가 시행돼야 되냐, 유예돼야 되냐, 폐지돼야 되냐 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상법 개정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아니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한 또는 상법 개정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부조리 제거, 경제적인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세금만 도입되면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빨리 상법 개정부터 빨리 하자. 그 이후에 좀 좋아지고 나서 이런 것들 세금 도입을 논의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그때 했었는데 이제 금투세 논의와 상법 개정이
맞물려서 같이 이제 논의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그러면은 민주당 다른 의원님들도 정 상황이 그러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법 개정이라도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 흐름은 아마 많은 또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테고 그 사이에도 몇몇 기업들이 조금 일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또 성남 민심이 또 들끓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인 측에서 네. 경영자 측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Y3 많이 보신 분들은 오해 안 하시겠습니다만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소송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다. 네. 주주들이 자꾸 경영진한테 너희들 결정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어라고 소송을 남발하면 도대체 우리는 경영에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냐. 의사결정 중요한 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나쁜 짓을 안 하면 소송 안 당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소송을 당해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힘센 주주의 편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 그러니까 주주한테 예를 들면 배당할 수도 있는 돈을 어딘가에 투자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투자가 성공하지 못해서 회사나 뭐 궁극적으로는 주주한테까지 손해가 미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영 활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모든 그렇죠. 걸 다 배당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회사를 위해서 현명하다면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재투자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거고. 뭐 50대 50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법이 통과돼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지금 뭐 주주가 소송을 하거나 또는 뭐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경영진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들은 다 우리가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나쁜 행위를 한 경우였어요. 특정 주주만을 위했을 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막 주주만을 위해서 판단해야 되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혹시 ETF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슬퍼지셔서 목이 메어서. 아닙니다. 제 ETF는 2025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거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고요. 일부 주주가 반대하는 일을 하면은 다 이 새로운 상법 규정에 반하게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상법 개정안을 보시면 여러 버전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버전 기준으로 하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는 건데 네. 이거는 n분의 1의 그러니까 주주가 가지는 이 n분의 1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주주가 10,000명이 있는데 이 10,000명이 원하는 걸 다 니네가 충족시켜라. 이런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는 법이 그쵸. 어디 있겠어요. 예.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건 n분의 1의 이익을 침해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주들이 소송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법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거다. 그리고 그렇죠. 어느 주주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소송을 걸겠습니까? 만약에 주주가 어떤 문제제기 챌린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경영자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돈 필요할 때는 그 남한테 남의 돈을 투자받아서 이 회사 키우고 공장 짓고 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이익이 났는데 그 돈을 주주들한테 거의 전혀 환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또는 누군가 어느 일부 주주가 원하는 대로만 이거를 썼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셔야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정말 경영을 잘해오고 그 주주들한테 감사함을 가지고 환원을 잘해왔는데도 일부 주주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투기자본 이런 데가 문제 제기한다? 다른 주주들이 다 나서서 그거 막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경영자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문제되는 케이스들은 상식적인 주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경영을 잘 못하거나 편파적이고 부당한 의사결정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한정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경영자들은 이런 투기자본,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월 다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우려를 합니다. 네. 그것도 경영을 잘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선거를 2번 치렀는데 정치인들도요. 정치를 잘 못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운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탄핵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 정권을 뺏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영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유독 우리는 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나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이 돈을 벌든 못 벌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 경영권은 보장돼야 된다. 절대적으로. 나는 천년만년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세습해가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글로벌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그런 주장이 통하나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아까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것도 여기에 뭐 사실 동일한 논리가 통용되는 건데 경영을 잘하고 주식회사의 이념에 부합하는 그런 주주를 존중하는 경영을 잘 한다고 하면은 경영권을 뺏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주주가 어떤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잘 못 되기를 바랍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하면은 당연히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근데 경영을 잘 못하고 이기적인 어떤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 돈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럼 당연히 그건 평가를 받고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주들이 평가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발상인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그냥 대대손손 나는 경영자여야 되는 그런 중세 봉건적인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경영권은 왕권이 아닌데. 네, 그렇죠. 간혹 이제 경영 잘하시는 분들 또 이제 주가 많이 오른 회사들 보면은 그 짤리라고도 하죠. 우스갯 사진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 경영자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붙어져 있고 주주들이 거기다가 이제 90도 인상 절하는 이런 짤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절하죠. 네. 내가 투자한 이 돈을 불려주는 고마운 사람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하면은 주주들이 경영권을 지켜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영인들의 우려가 이겁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대외 경영 요인도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꼭 지금 상법을 개정해야겠느냐,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트럼프도 이제 집권을 다시 하게 되고 관세도 높인다고 하는데 꼭 이거 지금 상법을 개정을 해서 더 불안하게 해야겠느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어려운 거 트럼프 관세랑 아무 상관없는 법이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같은 행위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뭐가 나한테 무슨 없던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주로는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막 무슨 개인 기업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고 막 그거 나중에 다른 회사랑 합병시켜가지고 뭐 지분율 높이고 이런 유해 또는 합병, 분할 이런 자본거래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렵고 무슨 관세를 대응해야 되고 이런 문제랑은 전혀 무관한 건데 그냥 만능 방패처럼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경제계는 항상 어렵다고 하죠. 규제는 항상 나중에 하자고 하고 이거는 사실 규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규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그게 적합한 반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계에 엄청난 새로운 검토 의무 무슨 새로운 이런 규제 폭탄을 던지는 법안이라고 하면은 그런 반론이 합당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주주 존중 경영을 하라고 하는데 트럼프 관세 얘기가 왜 나오나요? 트럼프가 그 얘기 듣고 아마 그럴걸요? 저기서 내 이름이 왜 나오지? 이렇게.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네. 거긴 소송의 천국이고. 네, 그렇죠. 그런데도 좋은 기업들 많이 나오고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새 정말 살 주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이런 거버넌스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처럼 유연하고 정말 경영에 정말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주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경영자들이 더 나올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도 그런 살만한 주식,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떠난 국장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든 관세든 뭐든지 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오히려 되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게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이 주최했던 토론회에도 경영인들 좀 나오셨었고 그 전에도 아마 한경협 주관으로 16개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이 공동 성명서 내셨잖아요. 상법 개정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네. 근데 그분들도 거기서 퇴임하시고 나면 개인 주주가 되는 건데 그죠?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건. 네, 네. 근데 그분들의 미래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경영권을 천년만년 지키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네. 과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실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16개 대기업 사장단 공동 성명서 상법 개정 안 된다고 하는 그 성명서 발표 장면을 보면서 조금 슬펐어요. 그 몇 가지 측면에 슬펐는데 첫 번째는 거기 총수가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가 안 계시더라고요. 다 전문 경영인들이 나오셨어요. 전문 경영인들이 나와 계신데 저분들이 진짜로 이거를 반대하는 걸까? 아니면 뒤에 누가 시켜서 대신 나온 걸까? 저런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장 유일하게, 가장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분들, 네. 유일하게 타격을 입을 분들은 저는 그 내 돈 들이지 않고 회사 돈으로 사익 편취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그 일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주장을 하셔야지 왜 경영인들 내보내가지고 저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나와서 쭉 반대 성명 발표하신 16개 회사들 명단을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실제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의 주역이시더라고요. 뭐 일감 몰아주기 비롯해서 지배구조 개편 비롯해서.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등등 우리 일반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화났던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이고 그거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불신을 만드는 그런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법이 해외 투기 세력 먹튀 조장법 이런 아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오래된 지금 이제 효용성이 다 떨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이 상법 개정은 안 됩니다. 그 말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우리가 뭐 LG화학, 물적 분할, 삼성물산 합병, 딜은 무산됐지만 두산 밥캣 이런 우리 정말 부당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계속 그런 짓을 계속 하더라도 우리 경영권 안 뺏기고 계속 경쟁 없이 편하게 경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짓을 하고도 계속 소송 안 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껏해서 가지고 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해외 투기 자본 먹튀. 그건 IMF 때 얘기고요. 그 90년대면 아마 먹혔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도 먹히는 프레임입니다. 지금도 먹히는 프레임이고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광고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열심히 기사를 쓰시고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반론을 언론에서 요즘 많이 안 다뤄주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여론전을 그렇게 세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모든 국민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단체의 수준 그리고 경제인들의 수준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수준이 될 텐데 저는 우리 경제단체나 경제인들도 더 이상 그런 구식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거버넌스 개선하는 거 막지 말고 아니 지금 2024년이에요. 더 이상 20년 전, 30년 전 그런 구시대적인 경영 행태로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숫자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는 경쟁 환경, 이 긴장감을 받아들이면서 더 좋은 경영인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주주들에게 더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안 되면 더 잘하는 사람을 경영인으로 뽑아놓고 본인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 주시고 그런 기업 문화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돼야죠. 제가 오늘 너무 발언이 센가요? 네. 아니, 좋습니다. 세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게 경영인 뭐 한경협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반론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또 얼마든지 또 반론 가능합니다. 저 1대1 대담도 환영합니다. 진짜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거, 그리고 상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에서 SK온을 분할한 거, 역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해서 다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굳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증권을 2번 발행해서 중복 상장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후자의 방식, 그러니까 주주들의 희석과 손해와 이런 것들을 그냥 감수시키면서 주주들한테 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전가하면서 하는 손쉬운 방식을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가 필요하면 모기업이 유증을 하면 되는데 모기업이 유증을 하면 대주주의 지분율도 희석이 되니 그렇죠. 또 그건 또 싫고 우리 회장님 지분은 한 15%밖에 안 되는데 그거 지켜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상법 개정까지는 말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나하나 고치자. 뭐 예를 들어서 물적분할 재상장할 때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뭐 이렇게 갖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미시적으로 가자라고 지금 정부도 이야기하고 경영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은? 진짜 잘못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 핀셋 규제 하다가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대형 로펌에서 기업 법무 하던 변호사인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M&A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그래서 항상 어떤 기법으로 해먹고 이익을 해먹고 그 다음에 땜질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무언가 법 개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막히면은 물적 분할 막히면 인적 분할하죠. 인적 분할 막히면은 뭐 다른 거 하죠. 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막지 못했잖아요. 지금 무슨 뭐 합병이니 분할이니 정부가 하자고 하는 자본시장법 다 해도요. 그거 말고도 20가지 30가지 방법이 또 새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딜 끝난 다음에 법 만들고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최근 20년간의 역사거든요. 네. 거기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사후적인 대응, 핀셋 대응으로는 이런 우리 문화가 해결이 안 된다. 경영자들의 행위 표준을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의 교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정부도 너무한 게 제가 처음에 상법 개정 얘기 꺼냈을 때 악플이 어떤 게 달렸냐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뭐 계엄 이런 거 없었던 상황인데 아니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한 거를 왜 뒷북치고 있냐. 우리 대통령께서 올해 1월에 주식시장 개장식 가셔가지고 맞아요. 상법 개정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미. 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막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약간 그때 그 프레임을 민주당이 놓쳤고 윤석열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먼저 이야기가 치고 나갔어요.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박수 쳤어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올해 1월 주식시장 개장식에서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랬고 근데 그 상법 개정의 내용이 뭔지가 그 연설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기자분들이 대통령실에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상법 개정을 한다는 거냐 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한테 확인해 준 게 주주 충실 의무를 그러니까 충실 의무를 주주한테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서 실제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거는 정말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우리 시장개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데 와 이거는 칭찬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감 원장인 이복현 원장이 맞아요. 굉장히 여러 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된다. 주주한테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어요. 그쵸. 소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하면 진짜 인정해준다. 야당이지만 박수 쳐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5월 말인가 6월 말에 한경협의 성명서가 딱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계가 세게 막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이거 결사 반대한다, 이거 다 망한다, 뭐 해외 투기 자본 먹튀 뭐 조장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정말 180도 정부가 입장을 확 바꿔버렸고 상법 개정은 리스크가 많고 뭐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 이런 좋은 법을 할 리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순진했던 게
그런 영상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정부 칭찬해줘야 된다. 상법 개정 한다고 한 거. 그럼요. 잘하는 근데 건 당연히. 왜 칭찬해야죠. 갑자기 뒤집어졌을까요? 혹시 어떻게 물밑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물밑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제 제 생각에 그 올 초에 그 흐름이 있을 때는 경제계가 이게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언급이야 나오지만 실제로 추진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5월 말 6월 말 이때쯤 되면서 이게 실제로 뭔가 민주당에서도 갑자기 막 상법 개정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다수당이 하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이 해놓은 말도 있고 금감원장도 찬성하고 있으니까 오씨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아마 느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굉장한 경제계의 압박이 시작이 됐죠. 그게 정부한테만 간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왔어요. 저희 뭐 경제계 만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뭐 기념식도 있고 또 일부러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방문도 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다 메시지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상법 개정 안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경제계가 그렇게까지 강한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경제계랑 싸우는 게 되게 그건 피하고 싶은 일이고요. 그래요? 그거 되게 힘든 상대죠.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당의 무슨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되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로 국민들한테 가닿고요. 그리고 언론들도 굉장히 그 경제계의 목소리에 우호적인 언론이 많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실제로 나쁜 정책이 아니고 실제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떤 정책을 할 때 물론 모든 정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계를 최대한 설득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 지금 어쨌든 그런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토론회도 하고 뭐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정부랑 여당도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재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제가 거명하진 않겠지만 어떤 우리 뭐 조선산업의 어떤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하는 방식은 산업은행 가지고 있다가 대기업한테 매각하고 인수하게 하는 방식.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와 재벌이 같이 가는 이런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적 자금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살려놓고 이제 대기업에게 매각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빈번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제계에서 또는 어떤 뭐 재벌 대기업에서 반대하는 것들의 그런 목소리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일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근데 쓴 약이라고 생각해요. 쓴 약. 쓴 약. 네. 경제계한테 쓴 약.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네. 당장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완전히 뭐 자유로웠던 때보다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조금 생기고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는 일들도 좀 생기고 불편함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약이 될 거다. 저는 쓴 약이다. 그래서 경제계도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뭐 16개 뭐 사장단이 나오셔가지고 반대 성명도 읽고 그러셨지만 그 경영자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절충안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그러니까 주주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주주를 넣는 걸 상장사만 해당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일각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배임죄를 그러면 없애준다라든지 이런 절충안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요 절충안에 대해서는 당내 입장이 아직 딱 정리된 건 아니어서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장사에 국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건 그러니까 행위 지침인 거예요. 행위 지침인데 뭐 상장사랑 비상장사를 나눠서 비상장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례가 우리나라 대기업 기업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기업 집단에는 상장사도 있지만 비상장사도 있고요. 비상장사의 주주가 상장사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너가 결과적으로 임명한 비상장사의 임원이 그 비상장사의 자원을 가지고
그렇죠. 주주에게 피해가 되는 다른 행위를 한다.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다른 데에 그 자원을 동원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상장사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법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당내에서 정리된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선진국에서 배임죄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로 처벌되는 일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확립된 어떤 거는 사기, 어떤 거는 배임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판례도 형성돼 있고 처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배임죄를 통째로 없애버리면 업무상 배임죄를 통째로 없애버리면은 당연히 우리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 처벌돼야 되는 행태들이 네. 막 뭐 남한테 손해를 일으키고 막 회사 막 등치고 막 이런 것들의 처벌의 공백이 생길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쨌든 경영인들의 좀 그런 책임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굳이 이걸 형사처벌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서 배임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하는 거 저는 오픈마인드인데요. 근데 하려면 좀 정교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 국민의힘은 이걸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혹시 강행할 수도 있습니까? 뭐 여러 법안도 많이 강행을 합니다만 상법 개정도 강행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안 강행하는 거를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이제 성향의 네. 의원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절차적으로 강행을 하면 거부권 행사에 이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당하고 자꾸 만나서 이제 의논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게 이 법을 최종적으로 발효시키게 하는 데에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게 거의 이런 법안 심의를 마주 앉아서 하는 게 원활하게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설득을 위해서 무기한 미룰 거냐 아니면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목표 시점을 좀 정해놓고 정이 안 되면은 조금은 그런 주도적인 처리를 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낄 때는 아주 극소수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지지해 주시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 요새 증시가 너무 안 좋은데 하나의 한 줄기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 최대한 설득하되 안 되면은 저는 강행 처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에서는 그러면은 이 상법 개정안 가지고는 뭐 법안 심사 소위나 어떻게 네. 좀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논의가 된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 11월인가? 몇 주 전에 법안 소위 심의가 시작이 됐고요. 공청회를 아마 다음 주엔가? 며칠 후에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 2명씩을 양쪽에서 불러서 하는 거.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2명 추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 논의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릎 맞대고 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2024년이 사실상 거의 다 가갖고 이게 의미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연내 처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10월에도 연내 처리, 9월에도 네. 연내 처리. 지금 12월 저희가 26일에 찍고 있는데 지금 연내 처리는 어떻게 뭐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제가 원래 상법 개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네. 휴대폰 바탕화면에도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막 이런 거 해놓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11월에 상임위 심의 같은 거를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네. 원래 12월 3일 날 경영인들하고 투자자들하고 모셔서 하는 토론회도 원래 네. 12월 3일이었잖아요. 아 원래 12월 3일에 12월 예정돼 있었죠. 4일. 4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12월 초에 이런 거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를 열고 뭐 상임위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러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스케줄이 나름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3일에 계엄 사건이 터지면서 뭐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한 2, 3주 정도가 훅 날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하더라도 또 본회의 하는 데에 뭐 기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뭐 중순 정도에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약간 이제 거부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과연 이 상법 개정에 제2요구권을 쓸 것인가.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2024년 1월 2일에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찾아와서 상법 개정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쓸 것인가. 이거는 완전 미지수죠. 저는 뭐 당연히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뭐 국회 몫으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겠다고 하는 판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만 6월 이후에는 입장을 180도 바꾼 게 지금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그러니까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우리가 미리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뭐 무서워서 국회 심의 절차를 지연시켜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이제 각자가 지는 거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민주당은 약속한 상법 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또 정부가 결정할 몫이지만 책임도 정부에게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21대 국회 때 이용 의원님이 이거 안 발의했을 때도 콘텐츠를 다뤘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가치 투자 뭐 주주 권익 확보 뭐 이런 얘기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건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사실은. 네. 저도 그 좀 뿌듯한 게 상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사실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몇 명만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저는 금투세 폐지 과정이 되게 다들 답답해 하셨고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왜 이렇게 뭐 무슨 정책 디베이트까지 뭘 하면서 시간을 끌어 이렇게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남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논의가 되게 풍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논점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 우리가 근본적인 시장 개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결론 도출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각인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여기까지 그래도 좀 올 수 있었던 그런 시작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은 이게 세계 최악의 증시가 되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진짜 놀랐던 게 팔레스타인에도 여전히 그 증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와,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코스닥이 떨어진 걸 보고 그랬죠. 아니 뭐 러시아보다 많이 떨어진 건 그렇다 쳐도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데 뭐 몇 주 전에 코인 한참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그 밈코인 하나가 코스닥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기사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민주당 주최 그 상법 토론회 때 어떤 MZ 투자자분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마음에 콕 박혔었는데 MZ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코인하고 미장으로 떠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쫓아가서 뭐 이렇게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아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다. 맞아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국장에 남아 계신 분들이 애국심으로 전 남아 계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수익률이 좋은 시장도 있지만 물론 내가 평균 수익률보다 더 우리 국장에서 더 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애증 이렇게 남아 계신데 꼭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 우리가 경제가 잘 되려면 증시가 잘 돼야 되거든요.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한 세제 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이런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제 지능은 거의 IQ 한 30? 제가 계속 이렇게 영업용 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곧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빨리 줍줍해라 이런 말.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그 사칭하는 리딩방에 주의하십시오. 예, 그런 분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투자자의 일원으로서 또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또 감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셔야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발전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이나 당부 말씀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희망을 만들어드리지 못하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고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을. 해서 또 다음 달이 되면 ETF로 또 100만 원어치 더 사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개월 동안 4,300만 원을 넣게 되더라고요. 맞다. 그 얘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 일부를 국장 ETF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공무원 월급까지도 막. 맞아요. 어디 당론으로. 일단 저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